지난 2017년 7월에 이어서 금년 4월 30일 미국을 방문한 북한 전략센터 강철환 대표는 미주 탈북민들과 함께하는 안보 강연회를 통해서 최근의 남북정상회담의 실체를 평가하면서 김정은 체제하에 북한의 실정과 김정은이 남북회담과 미북회담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 절박감에 대한 분석을 했다. 강철환 대표는 특히 김정은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하고 있는 많은 한국민들의 허구성을 지적하면서 평화협정의 본질은 포악정치를 하고 있는 김과 왕조의 붕괴가 선행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의 김과 왕조의 붕괴는 핵이 관건이 아니라 포갑 통치에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자유세계 소식을 주입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반기를 들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면서 한국의 보수 정권에서도 하지 않았던 이 운동을 민간 차원의 지원을 통해서 탈북민들이 해야 할 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철환 대표의 안보 강연 내용이 최근에 발생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북한 내부의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고향 땅을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저희 일방적인 얘기보다는 함께 의견을 나누고 또 함께 우리가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또 김정은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평화가 정착이 됐다. 그리고 MBC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김정은을 신뢰할 수 있다는 그런 비율이 70몇 %가 나왔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래서 이게 김일성, 김정일 정권이 6.25 전쟁을 남조선 괴뢰군대하고 미군이 북한을 침략해서 했다는 그런 거짓말하고 비슷한 거짓말이 남쪽에도 먹히는구나. 이게 정말 희한한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김정은을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률이 대한민국 국민에게서 70몇 %가 나온답니까 이게? 그게 조작이 된 건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믿는 건지 모르겠지만 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교육이 안 돼 있고 너무 어리석은 건지 모르겠지만 똑똑한 대한민국 사람들이지만 요즘 돌아가는 거 보게 되면 정말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갑자기 지금 남한과 이제 파격적으로 판문점까지 나와서 정상회담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많은 걸 지금 이렇게 기대하듯이 그렇게 막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사실 북한 정권이 자기네가 아쉬우니까 항상 달려 나오는 것이지 자기들이 아쉬운 게 없으면 달려 나올 일이 없는 겁니다. 97년도에 황장엽 노동당 비서께서 대한민국에 망명하시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97년도 7월 기준으로 노동당 내부 문서를 보니까 당원 5만 명을 포함한 97만 명이 아사한 문건을 제가 보고 왔다. 그래서 97년도 기점으로 2000년까지 고난행군이 계속 갔기 때문에 적어도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그러면 2천만 인구 중에 300만이 굶어 죽으면 그 정권은 견뎌낼 수가 있겠냐. 사실은 견뎌내기가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김정일은 중국식으로 개혁개방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체제를 붕괴시키고 망하든지 이 갈림길에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한국 정부가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개혁개방으로 갈 수도 있었겠다. 최근에 망명한 한 고위층 탈북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김정일이 중국식의 개혁개방을 하려고 다 준비했었다. 그런데 개혁개방을 왜 안 하고 지금까지 버텨왔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엄청난 현금과 식량을 북한에 지원했죠. 그러면 김정일 입장에서는 그 위험한 개혁개방을 왜 하겠습니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식 개혁개방을 안 한다는 것은 1인 지배체제를 붕괴시키고 중국식으로 집단체제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개인의 권력을 독점화시키고 권력의 이익을 개인이 먹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이익으로 바뀌게 되면 그 집단의 권력의 이익은 국민의 이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그런 거죠.
중국이 개혁개방하고 인민이 잘 살게 되는 그 이익이 바로 중국의 집단체제의 이익과 연계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 정권은 개인의 이익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포기해야만 인민의 이익으로 그게 분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북한 정권이 변화돼야 되고 변화가 되려면 김씨 왕조는 종식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한미연합군, 미군의 핵무기와 미사일 우산을 쓰고 방위를 받듯이 북한도 중국의 미사일과 중국의 핵무기를 우산으로 쓰고 같이 살면 안 됩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중국의 핵우산을 거부하냐? 이것은 바로 중국식의 개혁개방에 대한 엄청난 내부 압력을 북한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기가 발생을 했고, 마치 북한은 미국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핵 개발하고 미국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미사일 개발한다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김정일 정권이 남쪽 정권에게 엄청난 혁명과 식량을 받아들이면서 생존을 했고, 그 이후에는 북한 주민들이 국가의 배급 체계가 아닌 시장 경제로 이제 들어서면서 장마당 경제로 북한 주민들은 다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북한 정권은 어떻게 됩니까? 민생은 그냥 내팽개치고 자기들이 필요한 국가 자금은 북한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해상 자원과 여러 가지 자원들을 전부 독점을 해가지고 이른바 39호실이라고 하는 김씨 왕조의 비자금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독점을 합니다. 그래서 35호실에서 북한의 풍부한 금이 많습니다. 금광, 연아연, 이 검도광산의 연아연이 세계 몇 위 안에 들어갑니다. 이 연아연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이 15억 달러의 현금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그네슘, 석탄 이런 자원들을 팔아서 약 한 50억에서 60억 달러를 북한이 벌어들였습니다. 이거는 39호실의 핵심 자금의 자금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북한은 전 지역에 누에꼬치, 뽕나무를 심어가지고 전 농장에 누에꼬치를 다 키웁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가지고 뭐합니까? 비단실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전량 중국에 수출합니다. 비단을 쓰는 사람들은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억 달러가 됩니다. 자, 이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하면서 중국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그 권력을 약간 휘두를 때 그때 이제 김정은이 3차 핵실험 준비를 시작합니다. 장성택은 그때 좀 미루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김정은은 싫다.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장성택은 왜 미뤘냐면 2013년도에는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는 해이기 때문에 이때 하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기 때문에 좀 참아다 하자고 하는데 김정은은 그냥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악화되기 시작해서 시진핑 대 김정은이 7년째 안 만나고 이제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김정은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장성택을 죽인 다음에 김양권 통전부장이 2015년도 말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에 그 누구의 말도 안 믿습니다.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지 마음대로 핵실험하고 지 마음대로 핵개발하고 막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유엔 제재가 들어갔고 마지막에는 중국 지도부가 아까 제가 말했던 60억 달러에 대한 김정은의 39호실 비자금을 전부 다 차단시켜버렸습니다. 금 수출 막았죠. 연아연 막았죠. 석탄 막았죠. 비단천 막았죠. 그리고 북중 합작 기업들을 전부 다 막아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인민들은 시장에 방치돼 있고 자기들 통치 자금은 다 말라버렸고 그러면 김정은 정권이 버틸 수가 있습니까?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용가리 통뼈 무슨 뭐라고 해도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이 북한 정권이
시장화되어 있는 인민들의 자산을 빼앗으려고 하게 되면 인민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저항합니다. 안 뺏깁니다. 유엔 제재가 들어갔지만 북한 시장 경제, 장마당 가격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북한의 밑바닥 인민들은 유엔 제재하고 무관하게 자기들의 생존권을 탄탄하게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미 90년대 후반에 300만이 아사하면서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권을 믿을 수가 없고 오로지 나의 생존 능력을 통해서 생존할 수 있다. 그런 신념이 바닥에 탄탄하게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지만 북한 인민들은 굶어 죽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쌀 가격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인민군대 배급이 지금 한 달에 하루에 한 끼 배급밖에 안 된답니다. 지금. 그리고 작년 9월부터 평양시의 시민들 배급이 다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엔 제재의 위기는 밑바닥 북한 주민들의 위기가 아니라 바로 김정은을 비롯한 이 정권 핵심의 위기가 같이 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북한 정권의 금융 위기, 자금 위기의 이게 핵심 포인트고요. 그래서 중국이 그걸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김정은 정권이 숨을 쉴 수가 없다. 그리고 내부적인 또 위기가 있습니다. 내부적인 위기는 뭐냐면 김정은이 들어서가지고 얘는 이제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를 깔보고 다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성택을 죽인 다음부터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막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죽였죠. 리영호 인민군 청참모장 죽였죠. 변인선 인민군 참모부 작전부장 죽였죠. 그 외에 때려 죽인 간부들이 그냥 수두룩합니다.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막 고사성 걸어놓고 막 고사총으로 막 쏴 죽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심각하죠. 그리고 최근에 국가안전보위성의 그 김원홍 부장을 치면서 그 국가안전보위성이 생긴 이래 국가안전보위성 5국의 핵심 부서가 한꺼번에 날아간 전례가 없습니다. 좀 물 한 컵 좀 잠깐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안전보위성의 한 개 부서가 완전히 절멸되면서 약 한 50명의 보위부 간부들이 집단 처형당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민군 청정치국이라고 하는 인민군대의 기둥이죠. 기둥.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민군대는 북한 인민군대는 인민군 노동당 조직이 있고 인민군 행정조직이 있습니다. 이 노동당 조직이 바로 청정치국입니다. 이번에 정상회담 할 때 인민군 총참모장, 인민군 무력부장이 나왔지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청정치국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가지고 숙청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김정일 때부터 인민군 청정치국은 단 한 번도 검열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이건 왜냐하면 인민군 총정치국, 노동당 조직지도부, 인민군 총정치국, 노동당 서기실, 국가안전보위성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김씨 왕조와. 김씨 왕조가 멸망하면 이 네 개 조직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의 패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안전보위성이나 노동당 조직지도부나 인민군 청정치국은 개별적인 간부들을 그냥 처벌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거나 망가뜨리는 그런 적은 없다는 얘기죠. 한 번도. 그리고 김정일 때도 그 인민군 청정치국은 부정부패가 엄청 심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검열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돈 먹어도 같은 패밀리이기 때문에 다 눈 감아준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인민군 청정치국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황병서가 혁명화에 들어갔고 들어갔다 나오긴 했지만 황병서 아래 청정치국 조직국장을 비롯해서 80명 이상이 목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검열을 했는데 이 간부들 집에서 300만 달러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 사람당.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축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돈이 없으니까 청정치국을 털어가지고 외압을 했다. 이제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는 김씨 왕조를 지키려고 하는
패밀리 그룹이 사라지고 있다. 옛날에는 이 노동당 조직 지도부와 국가안전보위성과 총정치국은 이게 하나의 패밀리가 돼가지고 돌아갔는데, 이제는 김정은 시대에 오면서 우리는 그냥 부속물일 뿐이지, 어느 순간에 김정은이가 죽이면 죽고 그냥 살면 살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변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충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북한의 양대 권력 조직인 국가안전보위성과 총정치국이 검열이 대상이 되면서 완전히 붕괴되니까 국가의 위기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그럼 요즘에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 이 나이도 30살밖에 안 된 여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국가의 모든 권력과 전략을 다 짜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사인하는데 김여정이가 옆에 붙어가지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온누이 정권, 온누이 공동 정권이 됐습니다. 믿을 사람이 김여정밖에 없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부속물이 됐고, 이 김씨 패밀리가 완전히 이제는 장악을 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 이거는 권력의 막바지의 징후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옛날 중국 우리 그 역사에 그 이제 항우와 이제 유방이 전쟁할 때 항우가 망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항우가 항씨 외에는 믿기가 힘들어집니다, 나중에. 그래서 항씨 외의 모든 장군들은 다 배척당해가지고 다 도망갑니다, 유방으로. 그래서 항씨만 남아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그게 조직이 협소화되고 주인 의식이 사라지면서 망하게 되는 거죠. 지금 김정은 정권이 그런 겁니다. 김씨 외에는 믿을 수가 없다. 나머지는 전부 다 하인 취급하니까 누가 거기서 주인다운 입장으로 권력을 지탱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김정은 정권이 사면 초과에 놓였고, 정말 그 자신들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의 역할이 지금 붕괴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 김정은이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참 우리 대한민국은 이게 운이 없는 건지 불행한 건지 모르겠지만, 북한 정권이 역사적인 고비에 올 때마다 한국은 좌파 정부가 또 들어섭니다. 근데 뭐 좌파 우파가 뭐 꼭 좌파가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북한을 경험한 저희들이 보기에 한국의 진보, 한국의 좌파는 다른 나라의 진보 좌파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상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 남북 정상회담 3번째 하고 있는데 북한 인권 얘기 한 번도 안 합니다. 북한 인권 얘기. 그러면 정상회담 하는데 북한 인권 얘기 안 하고 북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까? 북한의 핵 문제라는 것은 수령 포갑 체제를 유지하는 그 포갑 체제의 하나의 수단입니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무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인데, 자, 이 핵무기를 없앤다고 칩시다, 우리가. 핵무기가 사라진다고 해서 이 포갑 체제가 사라집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본질을 따지지 않고 수단만 가지고 우리가 문제 해결을 삼는다고 하게 되면 북한 문제는 해결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지금 북한에 가가지고 지나가는 어린 아이, 지나가는 그 강아지한테 물어보십시오. 김정은이가 핵 포기하냐? 지나가는 똥개도 아마 그거 믿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근데 우리는 마치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처럼 믿으려고 막 억지로 지금 노력하는 거 보니까, 야, 이게 참 진짜 사람들이 미련한 건지 아니면 뭔가 이제 뭐 음모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정말 대한민국은 엄청난 재난에 직면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암이 생겼을 때 그 암을 도려내야죠. 제거해야죠. 이걸 아프다고 해서 수술하기 싫다고 해서 남겨두게 되면 결국은 죽습니다. 지금 북한이라는 암이 드러났을 때 도려내는 게 사실은 당장은 힘들지만 도려내야 사실은 이게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걸 또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과거에 김정일, 김대중 정부 때에는 유엔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무조건 도와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유엔 제재의 틀 속에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북한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보건대 미국에는 어떤 평가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김정은을 다루는 데는 아마 그런 사람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최적의 사람인 것 같아요. 김정은을 다룰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아마 김정은 트럼프 만나게 되면 아마 김정은을 아마 뒤집어 엎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저도 이번에는 그 정상회담 때 북한의 인권 문제를 반드시 거론해야 된다고 저는 그 미국 정부에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아마 북한 문제를 푸는 방법은 핵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포갑 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지만 북한 문제가 풀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번 정상회담을 보면서 물론 이제 뭐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뭐 김정은이라고 말을 우리가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너무 쇼 같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드는 겁니다. 예? 그 합의를 보니까 지난 노무현 정권 때 했던 그 합의하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종전협정, 평화협정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북한이 언제 한번 협정을 지킨 적이 있습니까? 약속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나라하고 무슨 평화협정 백날 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북한과의 평화라는 것은 북한 정권이 사라지거나 종식되는 것이 평화인 것이지 그 포갑체제를 그대로 놔두고 북한 주민들이 그 치아 밑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방치하는 게 평화입니까? 한국 사람들의 평화의 개념은 그런 겁니다. 김정은이하고 대화만 되면 평화다. 김정은이가 뭐 나는 핵무기 쏠 우지가 없고 남한은 공격할 우지가 없다고 말하면 그게 평화입니까? 강도가 급할 때에는 그런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고 딴소리를 하는 거 가지고 그걸 믿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아가지고 결과적으로 김정은 정권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본 이후에야 그걸 다스리고 재정리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당장은 좋지만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어두운 측면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한국 정부가 바뀌거나 아니면 보수 세력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한국 정부를 기대해서 북한의 변화를 추구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북한을 바라보는 전 세계 시민들이 함께하는 북한 변화의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그 한국의 가수들이 때로 몰려가서 평양에서 공연했는데 북한 정권이 그거를 실황 중계를 못했습니다. 15,000명을 보여줬는데 그 안 본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왜냐면 김정은도 봤는데 그럼 김정은이 봤다는 것은 우리가 봐도 된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김정은도 봤는데 왜 우리 못 보냐. 근데 북한의 정보기관은 일체 다 끊어버리고 지금 못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서로 보겠다고. 그리고 요즘에 중국에 나오는 북한의 간부들이 평양에서 공연한 남한 가수들의 노래를 좀 보여달라.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가 지금 북한 내부에 많은 정보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USB 라디오를 통해서 한국 드라마, 영화들을 북한에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북한 주민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수령 포갑 체제의 구조적인 이 몇 개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들의 교양 체제, 교육 체제, 또 하나는 자기들의 폭압 체제, 또 하나는 외부 정보의 완벽한 차단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는 교육이 믿게끔 만들어지게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감옥에 집어넣고 외부 정보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뭔지 이상한 것 같지만 머리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 외부의 정보의 차단을 뚫어서 적어도 북한의 50% 이상의 주민들에게 외부와의 정보가 유입이 되면 북한 정권은 붕괴됩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한국 정부는 물론이고 과거의 MB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이 일을 안 했어요. 그리고 미국 정부 역시 이런 일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투기 한 대 사오는데 3,500억이 들어가는데 딱 전투기 한 대 값만 투입해가지고 탈북자들에게 자기 친척들, 자기 친구들 USB 라디오를 갖다가 주게 하고 북한에 뿌리게 했으면요. 북한은 이미 망했습니다. 사실은. 이미 망했어요. 사람들은 그게 뭐 중요하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모르는 거하고 아는 거 다릅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아는 것만큼 무서운 건 없습니다. 아무리 포갑체제가 강력하다고 해도 50% 이상의 국민이 변화가 되면요. 그 포갑체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해외에 계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 또 북한 주민의 생존과 그들의 자유와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미약한 힘이지만 뭐 적은 돈이지만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탈북자들에게 더 많은 북한 대외 정보들을 유입시키게 만들어준다면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국에서 만든 2가지 영화를 집중적으로 북한에 투입을 시켰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국제시장. 한국의 젊은 아이들은 그 영화 보면서 울지 않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다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의 젊은 청년들이 그 영화 보면서 다 웁니다. 왜냐하면 나이는 어리지만 자기들이 겪는 그 고통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북한 아이들은 다 울지만 한국 애들은 안 운다는 얘기입니다. 이 국제시장 영화 한 편으로 북한 주민들, 이 본 사람들은 전부 다 감동이고 대한민국을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교과서 같은 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저희가 집중 살포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영화는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를 저희가 살포를 했습니다. 북한 주민 다수가 아직도 6.25 전쟁은 미국과 남한이 일으킨 걸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호구만 깨져도요, 북한 주민들이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를 저희가 집중 배포를 했는데 북한 국가안전 보위성이 이 두 영화를 막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저희 단체가 북한 정권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죽이겠다고 막 협박도 했고요. 또 저희 사무실로 도끼를 꼽아가지고 소포도 보냈습니다. 저는 죽이겠다고. 그런 거 보니까 효과가 있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한 번 더 돌아가는 상황이 개탄스럽고 걱정은 되지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변화될 때 충분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보니까 물론 북한도 문제가 많지만 이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누구도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보 교육이요? 안보 교육은 옛날 얘기고요. 그래서 좀 예산만 되면 한국의 젊은 아이들에게 탈북 청년들이 직접 가서 학교에 가서 자기의 개인 스토리만 얘기해도 그 아이들이 엄청나게 감동하고 자기들의 삶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지금 한국 아이들은요, 다 비관에 빠져 있고 다 남의 탓을 돌리고 있고 그런 행복한 삶을 살면서도 불만이 가득 차 있는데
북한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애들이 다 바뀝니다. 그런 교육을 다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 정말 뜻이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북한 내부의 정보 사업과 이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북한의 현실을 알게 하는 이 일에 뭔가 우리가 좀 하나가 돼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